여러분 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한국 자산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내수 소비 경기에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가계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다 보니까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빠지냐에 따라서 소비 경기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는 금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죠. 자산가격 평가 모델에서 금리에 따라 현재 가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을 껴서 사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보유 부담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금리가 최근처럼 막 급등하게 되면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유를 포기하는 케이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정말 부동산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보증권에서 내년 건설 섹터를 전망하는 리포트에서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을 낸 이유는 첫 번째로 높은 금리 영향이 부동산 가격에 좀 덜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반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 대출 종료랑 이자 부담 때문에 금매 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변화를 모델화 하신 것 같은데 만약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에서 최대 30% 더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높아진 금리가 자산 가격에 즉 부동산에 좀 덜 반영되었고 앞으로 즉 내년도서부터는 더 반영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하면서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논리는 내년에는 정책 대출 종료 그리고 역전세난 최근 좀 해소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자 부담으로 금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자 부담 영향을 조금 더 클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9월 말부터 정부가 특례보금 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을 했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올 상반기에 정부의 정책 대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데 성공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너무 반등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인 거죠. 정부는 한국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폭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폭락하게 되면은 한국 은행들의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락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정책 대출이랑 대출,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줘가지고 가격이랑 심리를 반등시키고 또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대출 규제를 막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랑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추이를 보면요. 2021년 상반기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살짝 유지되면서 횡보세를 보였죠. 그리고 2022년 4월, 5월 달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시기고 그 속도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매우 빠르게 인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고 올 1월 달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들 그다음에 그런 효과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도 반등을 했고 부동산도 함께 반등을 했던 겁니다. 모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은 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 올 것이다라는 게 이론적인 해석이었죠. 그래서 아마 교보증권에서도 처음 보여드렸던 모델 차트를 아마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금리 상승 이꼴 자산 가격 하락 이런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든 모델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기준금리가 높고 그 인상 속도도 더 빨랐었던 미국 경우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호주도 그렇다라고 하고요. 유럽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은 뭐 정책 대출이라는 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호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요즘에 가장 궁금한 거죠. 이 차트는 미국의 주택가격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 미국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올 1월까지 꾸준히 빠지다가 최근에는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는 상황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도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최근에 주택가격 지수 상승을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야, 이게 왜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로 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처럼 급락하지 않고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까? 자기네 예상했었던 것만큼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갈지 요즘에 계속 새롭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3가지 정도 설명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어쩔 수 없이 2년 넘는 시간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아졌고 익숙해졌죠.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걸로 바꿨지만 아직도 재택근무를 일부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서 집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그래서 집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뭐 배민같이 예전에는 외부에서 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집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 그래서 내 집을 갖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집을 갖고 싶다라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패러다임 변화가 바로 챗GPT와 인공지능 AI 발전 속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변화에 있어서 구글이랑 애플보다도 앞서 있는 회사인데, 빌 게이츠가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주 3일 근무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면서도 그러면 이제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택 선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사무실에 다 같이 모여서 일해야 하는 그런 시간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에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예전만큼 빠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보다도 높은 고정금리 모기지 비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주택 경기가 망가지는 걸 한번 경험을 했고, 그 전부터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매수자들은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긴 시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고정금리형 모기지 대출로 많이 유도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금 주요 선진국 중에서 매우 낮은 변동금리형 모기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가마다 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전체로 기준으로 보면은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이 2011년도에는 40% 정도까지 차지했었다면은 2021년도에는 그게 15%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최근 1, 2년간에 많이 올랐지만 2년 전에 구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모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매물을 뭐 급하게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한국은 좀 다른 상황이죠.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65%나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은 바로 주택 보유자들은 이자 부담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좀 무리해서 정말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급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가 뭐 이제 와서 고정금리형 장기 모기지 대출을 뭐 허용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와서 금리가 다 올라온 상황에서 뒤늦게 고정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은행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주택 모기지나 아니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신용등급 기준을 크게 상향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정말 높거나 매우 안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처럼 금리 상승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급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한국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자체를 이제 담보자산으로 잡고 그 담보에 대해서 대출을 뭐 50%, 그다음 뭐 많게는 70%까지 해줬기 때문에 실제 소득 능력보다는 담보 자산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가 더 중요하긴 했죠. 근데 이제 이전 정부 때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기준을 LTV에서 DTI로 상향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부채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적용받는 DSR이라는 거를 이제 상향시켰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득이 정말 높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대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가격도 보고 금리도 보고 전문가 강연도 들으러 다니시고 하는데, 사실 저는 1주택까지는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국면별로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이 차트는 미국의 월세 증가율, 그러니까 녹색선이고요. 노란색은 월급 인상률을 1999년도서부터 최근까지 그린 차트입니다. 20년 전에도 월급보다 월세가 더 빠른 속도로 올랐고, 그 상승폭은 2009년 이후서부터는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월세 상승률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 상승기가 왔을 때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바뀔까요?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이 빠르게 오르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만약에 20년 일한다고 하면은 20년에 중간에 내가 뭐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승진할 때 월급이 크게 팍팍팍 오르죠. 근데 20년 계속 빨리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뭐 승진이 누락될 때도 있고 또 아파서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미국 케이스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많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고 저장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씩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 차트를 한 번씩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차트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